그리고 소독약을 같이 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처 치료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 연고를 가져가시면서도 소독약을 쓰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분밴드를 쓰면서도 소독약을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소독약이라는 건 사람 세포하고 세균을 구별을 못하죠. 예. 사람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세균만 죽이게 만들어진 게 항생제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 뭐 먹거나 바르거나 이랬을 때 우리한테는 해가 별로 없고 세균만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부작용이 그러니까 좀 적다는 거죠. 근데 소독약은 사람 세포도 같이 공격을 합니다. 세균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독약을 자꾸 사용을 하면은 그 상처 부위가 아무는 걸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 세포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소독약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처음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는 항생제 연고를 쓰시면, 상처 연고를 쓰시면은 소독약을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항생제 연고가 소독약보다 균 죽이는 힘도 더 좋고, 그리고 뭐 이제 소독약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 아무는 걸 방해하는 이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굳이 소독약을 또 쓰실 필요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수분밴드를 쓰실 때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분밴드를 썼는데 그 부위가 이렇게 골마가지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세척을 잘 안 하셨든지, 제가 이 녹음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몇 분 정도는 세척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 하시면 그 부위에 그래도 세균이 많이 남아있질 않을 텐데, 근데 그게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수분밴드를 덮어버리면은, 수분밴드가 덮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세균이 자라나기가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가 나중에 보면은 이 수분밴드를 갈아주려고 이렇게 교체할 때 보면은 그 부위가 노랗게 골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잘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위를 조금 소독약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든지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 세척을 잘 한 다음에 이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지 말고 상처 주변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는 것처럼 발라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옆에 있는 세균이 그쪽으로 옮아서 묻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상처 부위 쪽으로. 그래서 이제 테두리 울타리처럼 이렇게 발라주고 상처 부위에는 바르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독약은 하여튼 효과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수분밴드를 만약에 쓰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상처 연고를 안 쓰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분밴드가 진물을 머금어서 치료 효과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물을 머금어서 이 진물이 상처 부위에 계속 닿아서 자극을 해줘야 재생을 촉진해줘야 되는 건데, 상처 연고를 발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상처 연고가 기름기잖아요. 이게 연고는 기름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물하고 이 상처 연고가 서로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진물이 상처 부위를 잘 적셔주는 거를 상처 연고가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밴드가 효과가 잘 안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연고를 바르실 거면 상처 연고만 바르시고, 수분밴드만 쓰실 거면 수분밴드만 쓰시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게 좋고, 둘 다를 같이 사용하시면은 상처 연고가 수분밴드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통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약 중에서 항생제하고 거의 같은데 연고 말고 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겔이라는 게 연고보다는 기름기가 훨씬 덜한 거거든요. 그리고 빨리 흡수가 돼서 금방 뽀송뽀송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꼭 상처 부위에 뭘 좀 바르는 약을 쓰고 싶다 이러시면은 겔로 되어 있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건 연고는 아니고, 이거는 사진 자료에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쓰시면은 얘는 금방 흡수가 되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진물을 머금는 수분밴드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수밴드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분밴드도 방수가 꼭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수분밴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체적으로는 방수가 돼요. 그리고 수분밴드 중에 폼이라고 되어 있어서 스펀지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 자체가 방수가 되진 않는데 위에 방수가 되는 필름을 덮을 수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방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물을 따라서 세균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 이를테면은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꿰매거나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꿰맨 자리에 물 닿지 않게 샤워 같은 거 뭐 하루 이틀 정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수 필름 같은 거 이제 사서 붙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많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저도. 근데 물을 따라서 이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물이 닿으면은 그 부위가 감염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 작은 상처들, 그러니까는 이게 작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큰 수술은 아니고 절개한 부위가 아주 넓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작은 상처를 그 절개한 부위를 꿰맨 다음에 물 닿는 거를 하루 이틀 조심하라고 한 그룹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샤워도 조금씩 하고 이러라고 바로 얘기한 그룹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그 바로 샤워하고 물 닿게 한 환자들이 더 그 감염도 많이 되고 후유증이 있지 않았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하여튼 그 근거가 확실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처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결론이 확실하게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시면은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볼 수 있고, 가벼운 상처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처 있죠. 이런 상처는 물이 닿으면은 그 뒤에 이 부위가 자꾸 잘 안 아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와서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서로 붙게 해주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은 이 물 때문에 진물이 다 씻겨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상처 부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약국에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먹는 항생제나 소염제가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상처가 좀 빨리 낫게 하고 싶은데 뭐 먹는 항생제를 먹으면 안 되냐, 아니면은 소염제 같은 거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느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그 항생제는 가벼운 상처에는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먹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이 피부만 이렇게 좀 상처가 가볍게 났다 그러면은 일단 바르는 항생제를 쓰는 게 우선이고요. 먹는 항생제까지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고름이 잡힌 경우 있죠. 여기가 그 농이 잡혔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고름도 잡히고 막 그랬다고 할 경우에는 병원 가셔서 이제 항생제 처방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에 이렇게 좀 붓는 게 뚜렷할 때는 그 소염제, 여기서 소염제라는 거는 소염작용이 있는 약에는 사실은 그 소염 진통제가 있고 소염 효소제가 있는데요. 소염 효소제라는 거는 진통작용은 없죠. 뭐 해열작용도 없고 그런 거고, 소염 진통제는 뭐 소염작용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진통작용, 해열작용이 다 추가로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처 부위가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 제법, 그럴 때는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물론 소염 진통제를 쓴다고 해서 상처 부위가 빨리 낫는데도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고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죠. 그리고 상처가 좀 붓는 게 뚜렷할 때는 소염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이렇게 낫는 것 자체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처가 났다고 해서 먹는 약, 그러니까 먹는 소염제를 꼭 사용을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붓는 게 좀 뚜렷할 때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봉화지경 같은 거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깊은 데까지 염증이 있는 것 같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자가치료 하시거나 약국에서 그냥 약을 드실 문제는 아니고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먹는 소염제는 사실 그렇게 상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변밴드 고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변밴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이드로콜로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폼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이드로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폼, 하이드로겔,
얘네들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일반적으로 좀 얇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잘라쓰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폼이라고 하는 거는 스펀지처럼 돼 있어서 진물을 좀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게 돼 있는 거를 얘기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이렇게 어떤 얇은 필름처럼 돼 있는데 폼은 좀 도톰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투명하고 젤리 같은 거, 탱글탱글한 그런 젤리 같은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그 나뉘어져요. 세븐밴드가 재질에 따라서. 요거를 사진을 그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좀 올려드릴 텐데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렇고 수분밴드를 고를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진물의 양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물이 많이 나냐 조금 나냐 이거에 따라서 수분밴드를 고르시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만약에 진물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진물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진물이 나기는 나는데 조금씩 밖에 안 난다, 뭐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쓰는 게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폼은 두꺼운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데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얇은 필름 형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물을 빨아들이는 양이 하이드로콜로이드는 폼만큼 그렇게 많이 빨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진물이 적을 때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를 쓰시면 되겠고, 하이드로겔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하이드로겔이 그 탱글탱글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처 부위가 건조하다, 근데 꼭 수분밴드를 써보고 싶다, 이럴 때는 하이드로겔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화상을 입어서 이제 난 상처, 화상인데 그 화상 부위가 건조하다, 이럴 때 하이드로겔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드로겔 자체가 수분을 공급하면서 쿨링해 주는 작용이 있어요. 근데 화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서늘하게 시원하게 하는 게 빨리 낫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쓰기보다는 하이드로겔 같은 거를 쓰는 거를 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분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분밴드라는 게 사실 잘 쓰면은 상처가 좀 깨끗하게 아무래도 흉도 안 지고 좋은 점이 많이 있는 제품인데, 근데 정확하게 잘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주의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피부에 밀착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약국에 오셔서 수분밴드를 좀 2주 뭐 이렇게 썼는데 잘 안 낫는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그 부위가 붕 떠 있든가 이렇게 해서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진물을 머금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진물을 머금어서 이 머금은 진물이 또 상처에 잘 적셔져야지 수면밴드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밴드가 붕 떠서 밀착이 안 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물이 상처 부위에 잘 이렇게 접촉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수면밴드가 이렇게 구겨지거나 접히거나 이러지 않도록 쫙 달라붙게 그렇게 잘 이제 붙이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완전히 상처 부위에 살살이 돋아올라서 아물 때까지 사용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쓰다가 한 3일 또 안 쓰다가 또 쓴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진물이 고여있게 그 수분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끊임이 없이 연속적으로 완전히 나을 때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껴 쓴다고 잘라 쓰는 타입, 특히 이런 것들 보면은 상처 부위에 딱 맞는 거 조그맣게 자르시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밀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처 부위보다 조금 그 이렇게 여유가 있도록 큼직하게 자르셔서 주변 부위가 이렇게 붙는 부위가 넉넉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잘 고정되게 반창고를 추가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더 이제 좀 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제품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좀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약국에 있다 보면 박트로반
그 연고를 달라고 아니면 그 같은 성분이라도 이제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박토르반을 남용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후시딘도 마찬가지거든요. 후시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피부에 이 약을 바르면은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그 내성이 있는, 그러니까는 그 항생제에 죽지 않는 거죠. 그런 균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후시딘을 자꾸 사용을 하면은 후시딘이 듣지 않는 세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항생제가 내성균이 생기면 그 항생제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다들 뭐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에 인류가 예전에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 세균 감염이 되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죽는 수밖에 없었는데, 항생제라는 게 20세기 들어와서 인류의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고. 근데 이런 항생제가 내성균 때문에 이 소중한 무기가 그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용을 좀 안 하는 게 필요한데, 허시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내성균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박토르반도 사실 그래요. 이 후시딘보다 더 박토르반이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박토르반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상구균 중에서 MRSA라고 해서 내성균이 있어요. 이 MRSA가 굉장히 중요한 내성균인데, 이 감염이 됐을 때 그 의사들은 그 MRSA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떤 항생제요법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정도로 이 MRSA가 굉장히 포도상구균 감염에서는 중요한 내성균이거든요. 그런데 이 MRSA라는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중에 하나가 박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를 자꾸 남용을 하면은 이 내성균이 그 박토르반에도 안 죽는 내성균이 생길 것이고, 실제로 이 박토르반에도 안 죽는 내성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런 균이 점점점 많이 생길수록 박토르반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박토르반은 보통 지역사회에서는 농가진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농가진이라고 해서 이 피부에 세균으로 이렇게 물집 생기면서 이렇게 그 피부에 수포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진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의사가 이거는 꼭 박토르반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바르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권하는 편인데, 박토르반이라든가 뭐 후시딘 같은 약들은 보통 항생제가 한 종류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약국에 오시면 항생제가 3가지나 4가지 종류가 같이 배합되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면은 A, B, C라는 3가지 항생제를 만약에 같이 복합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항생제에 죽지 않는 균이라고 하더라도 B나 C라는 항생제에는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B라는 항생제에 살아남는 균이라고 하더라도 A나 C에는 이제 취약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항생제를 사용하면은 이 항생제에는 거의 대부분의 균이 어떤 식으로든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복합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성균이 생기는 경우도 조금 적고, 그리고 또 죽일 수 있는 균의 범위도 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좀 약국에서는 많이 권하는 편인데, 박토르반을 좀 남용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처 치료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상처 치료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다소 딱딱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여름을 맞아서 상처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유용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림 자료도 같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로 해서 같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결 약사였습니다. 두고가니 조그맣고 동그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동그랗고 달콤한 저 하늘의 달보다도 커다란 고소한 이곤 약과지